11월 24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55% 상승한 35,813포인트, S&P 500은 0.17% 상승한 4,69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5% 하락한 15,77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이 이제 확실시가 되면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면서 금융주의 매수가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쪽에 석유 가격 억제를 위해서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기술주, 통신, 임의 소비재 관련 분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모닝미팅 자료 8건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주소는 전략 인사이드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환율 전략 인사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전망에서 내년도 경기와 환율에 대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선진국 주도로 경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미국의 상대적 경기 모멘텀 우위로 저희 완만한 달러 강세 전망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경기를 좀 뜯어보게 되면 저희는 투자 쪽이 좀 메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G7이나 이제 신흥국 비교하게 되면 투자 모멘텀은 선진국이 좀 웃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 이머징을 좀 이제 대표하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GDP 증가율, 성장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데요. 부동산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32% 정도 차지하면서 투자의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헝다 이슈도 있었지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주요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또 명목 GDP 규모가 미국의 70%, 73%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의 주택 재고 규모는 미국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주요국 중에서도 공실률이 높은 편이고, 자가 보유율도 지금 90%가 넘어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뭔가 양적 성장이 많이 될 만한 모멘텀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이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기를 좀 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이클은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투자 쪽에서는 선진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의 모멘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결국은 아마 완만한 달러와 강세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쪽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크레딧 이슈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많이 약세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국은 지난 2015년 8월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올해 가장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상하단 변동폭이 거의 0.2 위안에 갇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좀 길게 보면 중국의 어떤 내수 주도의 발전, 그리고 가파른 위안화 변동성을 좀 경계하려고 하는 당국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위안화의 어떤 변동폭과 방향성은 다른 이머징 대비는 좀 선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외에도 어저께 파월 연임 때문에 일단 미국 금리랑 달러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컨센서스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쪽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내년 이후에 좀 미국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 컨센서스는 이제 달러의 약세로 이제 주요 IB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완만한 달러 강세라는 게 컨센서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컨센과 달리 내년에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연준의 느린 통화정책 정상화를 보고 있는 하우스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환율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연준의 총 자산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 달러 지수는 일단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상반기냐 하반기냐라고 이제 나눠봤을 때는, 일단 상반기는 테이퍼링을 하는 국면, 그리고 이제 여름께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한 5페이지의 도표 9번을 봐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은 더 유럽보다는 기조적이고 좀 광범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CPI 항목 중에서 이제 세부 항목까지 다 나눠 봤을 때 일단 미국에서 2.5% 전년 대비 이상 올라오는 항목 수가 과거 고점도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연준은 뭐 여전히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년도 이제 하반기 쪽에 가면 아마 금리 인상 그 시점에 대한 논의 때문에 충분히 달러화는 강세 압력으로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중국은 박인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탄소 배출 저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통화 정책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탄소 사업의 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탄소 배출 저감 지원 도구의 특징은 우선 중앙은행은 선대출 후차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은행이 조건에 부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먼저 제공한 이후 중앙은행이 대출 원금의 60%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형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동일 기한의 LPR, 즉 대출 우대 금리와 유사한 3.85%로 책정됩니다. 기대 효과로 봤을 때는 우선 총량의 측면에서 이 탄소 배출 저감 지원 도구의 규모는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지준율이 20bp 인하된 효과를 약간 미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내 이 추가적인 금리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낮아졌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제공한 자금의 대출 금리는 약 1.75%로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뿐만 아니라 농업 지원 재대출 금리보다도 50bp 낮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탄소 저감 지원 수단을 통해서 관련 기업에 대출할 때는 이 대손 등 요소를 배제하면 예대 금리 차는 약 168bp로 이는 현재 대형은행이 이 순이자 마진 202bp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이익은 은행이 탄소 저감 기업들에게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크레딧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KP 차이나 크레딧 위클리 김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KP 및 중국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크레딧 시장은 중국 크레딧 위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기업 채권 위주로 저가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11월 신흥국 부동산 섹터 크레딧 스프레드가 11월 9일 연중 최고치인 632bp까지 확대됐다가 이번 주 월요일 525bp까지 100bp 이상 축소되면서 강세로 급격히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동성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 위주로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다면 4월 이후로 좀 부실화 우려가 높았었던 화룡 자산 관리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지원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화룡 자산 관리에 약 420억 위안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중신그룹, 시티그룹이라고 하는데 중신그룹이 이끄는 중국 국영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주식 제3자 배정을 통해 지분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 금융당국의 구조개혁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시스템 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지원 의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룡 자산 관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부실 채권 관리 기업이고 다대 자산 관리 기업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부실하지 중국 금융시장이나 아니면은 실물 경기에 미칠 여파가 큽니다. 이러한 중요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지원 의지가 있고요. 이는 결국에는 국영 기업 회사채 투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산 우주 개발 쪽 산업 자료가 인덱스하게 나왔는데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우주 개발 관련해서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방산 우주 개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포럼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방산과 우주 개발에 대한 프레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포함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산과 우주개발은 긍정적 투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방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인데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들 뭐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증가하는 걸로 국방 예산이 국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수 시장의 팽창 자체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뜯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에서 통신이나 정찰 부분 예산이 거의 40%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쪽도 확실히 IT화되는 추세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산업체들,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지 레이더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탱크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첨단의 이미지가 나는 방산 회사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23년에 LAH가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LSM이 2023년 또는 24년 출시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최신 무기 체계가 출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이 보통 출시할 때 무기를 1년치를 사는 게 아니라 보통 3년에서 5년치를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이 즉각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민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민수 사업이 항공 쪽으로 좀 쏠려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민항기 요즘 이용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2분기와 3분기 경영 실적들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는 각종 통계들을 통해서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조금 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거쳐서 이 이용자 수도 대략 75%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항기 제조 쪽은 이용자 수랑 다르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미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국내사는 뭐 카이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보잉이나 레이시온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민항기 관련된 기체 또는 기체 부품 생산량이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의 75% 이상 이미 회복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4분기와 올해 2022년 1분기를 통해서 10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 부품 쪽의 실적들도 올라오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나 원넷 같은 독자 우주 개발 기업들이 있지만 국내 우주 개발은 사실 방산업체들이 방위 사업과 비슷하게 국책 사업을 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2030년에는 이쪽도 국책 과제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민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궤도 위성 시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17년에 전 세계 인공위성 배치량 4,524대였는데 2021년 11월 중순에 인공위성 개수는 8,018대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대략 4년 만에 80% 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치량의 과반 이상이 민간 기업이 설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거를 보면 스페이스X랑 원웹이 배치한 것만 대략 2,500대입니다. 그래서 현 추세로 가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사기업이 배치한 인공위성 수가 정부들이 배치한 위성보다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위성의 제조 또는 인공위성에 관련된 부품들 대표적으로 통신 장비나 안테나들이 있겠죠. 그리고 위성을 통한 통신 사업들도 잠재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KT나 이런 쪽에서도 좀 저궤도 위성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KT 같은 국내사들이 위성을 배치해서 뭐 스페이스X랑 경쟁을 하겠다 이런 좀 느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국내사들이 아마 위탁으로 서비스를 이제 대리하는 뭐 대리점 형태의 비즈니스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면 사실 이런 기업들이 국내 통신 시장에 침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승리할지는 좀 판단하기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적어도 장비 관련 회사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주개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누가 성공할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이 성장 속도가 뭐 기술적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옥석거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 사례로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나 버진 갤럭틱을 보면 동일한 이제 우주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2년간 한쪽은 178%가 오르는데 한쪽은 27% 올랐습니다. 뭐 나스닥 강세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은 우주 개발 기업이어도 수익률이 150%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 개발 사업 측면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국책과제라는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자금이 조달되는 기업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요. 크게 보면 4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은 일단 국책 신무기 개발이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조단위 자금을 조달해서 우주 개발 투자를 하는 거에서 진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과 세트랙 I의 모기업으로서 자회사들의 성과에서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의 구체적인 자료들은 이렇게 데이터들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LIG 넥스원의 경우는 목표 주가를 8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포럼 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건인데요. 저희 LIG 넥스원이 최근에 M셈을 UAE에 수출 협상 타진하고 있는 점을 좀 추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개발도 좀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UAE랑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실제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출장 때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진정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계약은 좀 시간 문제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해서 61,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중에 순수 민수 회사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에 대한 증가 팽창 속도가 올해보다는 더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숫자에 녹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넥슨은 그 M셈 관련해서 UAE 쪽 만약 잘 되면은 매출이랑 이익 기여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UAE 쪽에서는 4조 예산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4조를 계약할지 아니면 2조 나눠서 할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2조만 계약을 한다고 치더라도 보통 국내 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 이익률이 8%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방위사업청 법상 이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출이면 이익의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UAE가 이렇게까지 4조나 준비했다고 트위터까지 날리는데 그 방위사업청장이 사인을 안 하고 온 이유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격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라는 저희 정부나 LIG 넥스원의 입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소한 마진 10% 이상을 원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넥스원의 기존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5에서 6%대에 계속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넥스원이 현재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M셈이 수출되면 이건 개발이 아니라 바로 찍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넥스원이 수주를 최근에 보면 연간 한 3조 원 전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조에서 4조짜리 계약이 일시적으로 들어온다고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년 3월에 치러질 그 후보자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뭐 주목해야 될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방위 사업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교체될 때 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우주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CEO 교체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새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2022년 예산을 확정을 짓고 가기 때문에 내년 전망 자체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당선되시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23년 전망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각각 따로 세웁니다. 장기 계획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향후 20년 프로젝트고요. 중기 계획은 공개가 됩니다. 5년간 어떤 식으로 갈지이고요. 이거는 올해 8월에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은 내년 예산인데 우리가 10월, 11월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새 대통령이 오시면 중기 계획 정도의 일부 영향은 줄 수 있다. 그러나 22년 단기 계획은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국방 예산을 좀 더 키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자주 국방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재 미군의 도움 없이 작전이 안 됩니다. 레이더나 위성이나 다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주 국방 하시려면 이쪽으로 예산을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거고 민주당에서 당선되시면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전통적으로 그냥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아끼자, 좀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국방 예산의 증가 속도는 보수당에서 오시면 다음 중기 계획 때는 조금 더뎌지는 형태로 숫자가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국 이래 현재 IMF를 제외하면 국방 예산이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점 생각하면 어느 쪽에서 되시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누리호 발사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몇 나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쪽에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는지 계획이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누리호가 최근에 발사되면서 좀 이쪽 발사체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 국책기관이 국내 방위사업체들한테 이제 일부 파트들을 하청 주면서 현재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끌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호 사업 자체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2010년부터 22년까지 예산을 다 해서 2조 원이니까 연간 예산이 뭐 2천억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기존 방사업체들도 이게 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누리호의 기본 목적은 1.5톤의 질량을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저궤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면 다음 컨셉 때는 할 수 있는 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렴하게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배치한다는 이 말 자체가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차기 사업 때는 아마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항우연을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카이는 이런 기술도 이전 받아서 이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2030년까지 실험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사실 공개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정부에서 그간 발사체 사업을 후속 프로젝트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4배 예산이 올라간 걸 생각하면 다음 사업은 그래도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카이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지금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할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판매 직후 정도까지는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나 이제 혁신이 별로 없다는 우려가 좀 많아서 특히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가 워낙 이제 잘 팔렸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던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업체들 오더 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월별로 봤을 때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가 피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11월보다 많거나 이제 비슷하고 1월도 지금 오히려 12월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고
보통 이제 수요가 좋으면 12월 오더가 이제 11월과 비슷하거나 뭐 줄어드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보통 그냥 그저 그런 사이클이면 이제 12월부터 오더가 이제 보통 급감하는데, 이번엔 1월까지 지금 계속 MOM으로 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샀지만 한 달 가까이 기다렸고, 지금 이제 접속해서 보시면 웬만한 모델들이 이제 특히 프로 맥스나 프로 쪽에서 한 달 이상 대기가 여전히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지금 연말 쇼핑 시즌 피크가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물량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국내 관련된 부품 업체들 다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내년 그리고 이제 2분기 한 4월 정도에 아이폰 SE라고 저가 모델이 또 하나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 업체들 특히 이제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 2월에서 3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부품이 나가야 되고요. 내년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 쪽에 전면에 이제 노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내년에도 지금 좋을 거로 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을 거로 보고, 저희는 LG노텍, BH,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가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PI 첨단 소재 어제 이제 스팟 코멘트 나온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정도에 제가 PI 가격 인상 관련해서 그 대만의 타이바이드라는 업체가 인상을 하면서 PI 첨단 소재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번 주 안에 PI 첨단 소재도 가격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PI 가격 인상이 지금까지 보면은 뭐 4에서 5%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 논의하는 수준은 두 자릿수 정도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인상 폭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재료인 이제 DMF라는 용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마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뭐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다들 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편하게 올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도 수요가 워낙 좋고 그 스마트폰 수요가 내년 하반기에 워낙 좋을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PI 가격이 오르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이 이제 PI를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한테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실적으로만 보면은 그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 이제 FPCB 비중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엄청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센티먼트에 약간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4분기나 뭐 내년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OLED 그 대형 쪽이나 이제 중소형 쪽에서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아마 그런 우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일제당 스팟 코멘트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 장재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주요 지수는 보합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정보기술, 경기소비재, 소재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인 경과 S&P 500 지수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과 내년과 내후년 VR과 AR 제품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ARM 인수에 대한 영국 당국의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반 산업 수요 호재에 힘입은 경과 3분기 실적 발표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빅테크 기업과 인프라 투자 정책 수혜 기업으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최근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반등했었던 필수 소비재 섹터가 하락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강세를 기록하며 상해 종합지수도 2.0%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sek터는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과 10일 중국은행 간 신용교역상협회가 자담회에서 일부 부동산 기업의 은행 간 장외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논의했다는 소식과 일부 지방은행과 보험규제기관이 각 지역 주요 은행의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9.5%나 상승했습니다. 당사의 추천 종목이기도 한 국전 남서 같은 경우는 중국 남방 전력망이 14초 5개년 계획 기간 6,700억 위안 규모의 전력망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 강세를 이어갔고 고어텍은 애플 에어팟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VR 제품 수요 증가 수혜가 부각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의 탈탄소 가속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과 견조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기업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종목은 테슬라였고 중국도 미래에셋 자산의 중국 전기차 ETF인 글로벌 엑스차이나 EVM 배터리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전기차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관심이 확대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2%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저가, 신고가 종목 수를 보면 오히려 신저가 종목 수가 더 많거든요. 네. 저희가 뭐 어떤 좀 임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전통 섹터들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이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핫했던 테마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친환경차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주가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 흐름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양극화 상황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11월 24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